그래서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CEO 이분은 미국서 극단적으로 내년에 대선 앞두고 내전이 있을 수도 있다. 2차 대전 이후로 미국 기업 부채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9월 가면 미국 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못 내주는 우리 기업들한테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돈이 안 들어가면 16조 달러 이 순부채를 미국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우디가 미국을 최근에 협박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원유 수출 중 4분의 1 정도가 중국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양희입니다. 머니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부를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유가 급등에 미국 채권 수익률 달러도 급등. 오페크 플러스가 자율적으로 감산을 했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오르면 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올랐고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달러가 일시적 강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간 연준 9월 금리 인하에서 2분기 깜짝 랠리 가능성.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JP모간이 제시했는데요. 그거는 미국 경제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아마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고 수요가 줄어들면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예상하면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것입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하고 경제성장률이죠. 금리를 인하한 것보다 경제성장률 혹은 기업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JP모간이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2분기 깜짝 랠리 가능성 이런 전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예상한다는 저도 올해 금리 인하하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GDP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습니다만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1.9%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올해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는요. 미국 물가는 올랐지만 임금은 그만큼 많이 안 올랐죠.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가계저축률이 작년에 3.7%인데요. 2007년 3.4% 이하로 가장 낮습니다. 가계저축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가계가 모아놓은 돈을 써버렸다는 거죠. 앞으로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주가 떨어졌죠. 최근에 집값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가 줄어들고 있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금리를 올리면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비가 확 줄어들 그러면 물가도 그렇죠. 물가라는 건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데요. 수요가 위축되면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총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 상승률하고 경제 성장률이 동시에 낮아지게 됩니다. 미 은행 슬로우 모션 위기 온다. 경기 침체 앞당기나 은행 파산 위기를 계기로 은행들이 가계나 기업 대출, 특히 기업 대출 심사를 심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줄이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세계경제가 불확실하면 투자를 줄이게 되죠. 가게도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 미래가 불확실해진다 그러면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것이죠. 금융회사 파산이 결국 기업 가계 대출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켜가지고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이제 실물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미국 경제가 1분기에는 2, 3% 성장할 텐데요. 2분기, 3분기 가면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 폭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0%나 떨어지면서 경착륙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안 많은 경착륙, 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이 두려워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너무 빨리 커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이 2%였는데요. 작년에 거의 1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중국을 억제해야 된다.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제 격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45년 이후로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됐었는데요. 그 패권 국가가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법치를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였죠.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상징인 의회에 들어가지고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군인들은 의회에 또 들어갔었죠. 과거의 민주주의 상징인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요. 트럼프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 가치의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요. 내년에 통합은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싸움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CEO 이분은 미국서 극단적으로 내년에 대선 앞두고 내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내부적인 문제가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문제점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역사상 볼 수 없이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결국 긴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돈을 많이 푸는 과정에서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2020년 3월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0.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채권 가격은 큰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최근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 정도까지 올라가지고 채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품이 붕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죠.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거죠. 2021년 3분기에 거의 330%가 넘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거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고 통화를 긴축하니까 그 거품이 심각하게 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거품이 아직도 3분의 1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명목 GDP하고 S&P 500이 같은 추세로 성장해 가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S&P 500이 적정 수준보다도 한 10% 이상 가대평가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남은 게 집값이죠. 집값은 거품 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그 이전에 집값이 2배 올랐다가 급락하면서 가계가 부실해졌고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면서 위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집값이 그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집값은 거품 붕괴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좀 더 심각한 상태예요. 상업용 부동산이 고점에서 한 15% 떨어졌고요. 사무용 부동산, 이건 고점에서 한 25%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공실률이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중소형 은행사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대출을 했죠.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됐다가 요새 잠잠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 다시 한번 은행 파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요, 한때가 GDP 대비 거의 130%까지 올라갔어요. 작년 말에는 이제 120%대로 떨어졌지만 역사상 부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 부채, 여기서 기업 부채라고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 회사채를 발행한 돈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49%나 됩니다. 장기적으로 평균이 44% 정도 되죠. 기업 부채도 과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가계부채도 GDP 대비 100% 안팎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정부 부채가 특히 높고요. 가계 기업 부채, 이걸 합치면은 2차 대전 이후로 미국 기업 부채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미국이랑?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 접근했다 120%. 지금 미국 국가 부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미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은 7월, 9월 가면 미국 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못 줘주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미 의회가 부채 상한 한도를 늘려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만큼 미국 부채가 많고요. 이 부채를 줄이려면 정부가 긴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이 1%, 내년에도 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고요. 부채를 줄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국내에서 부채를 줄이기 쉽지 않다면 결국 해외에서 쓰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고요. 아시아 지역에도 과거처럼 돈을 많이 쓸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쓸 돈이 없으니까 일본을 많이 정치적으로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군사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한테 그런 역할을 맡길 것 같고요. 미국의 재정 상태가 과거보다 많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사우디하고 미국 관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작년 중간선거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원유 생산 좀 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우디 외무장관이 바이든 떠나자마자 우리 원유 증산 논의도 안 했다. 이런 코멘트를 했었죠. 사우디가 미국을 최근에 협박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원유 수출 중 4분의 1 정도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거를 달러로 결제받았는데요. 위안화 결제를 받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달러가 본격적으로 기축통화된 거는 1974년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결제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페트로 달러라는 말이 있었죠. 그만큼 과거에는 사우디가 미국 말을 잘 들었었는데요. 최근에 미국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것 보니까 미국 힘이 그만큼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미국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규제를 따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럽 몇 개 국가,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 뿐이죠. 제3세계들, 예를 들어 인도 같은 나라, 브라질, 남아공 이런 나라들 러시아 규제 별로 안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브라질하고 중국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양국이 교역을 하면서 달러 대신 위안화 결제를 해버리겠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정이 갈수록 약해지니까 제국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2월까지 미국 고용이 전문가들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고용이 그렇게 좋은 거는 2020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정말 많이 늘리고 돈을 많이 중앙은행은 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월까지는 고용이 좋습니다. 아마 3월에도 조만간 발표가 됩니다만은 거의 20만 개 이상 고용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도 한때 3.4%까지 떨어졌다가 3.6% 안팎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죠. 그런데 저는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서 미국 고용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경제가 소비가 줄어들면서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정체되고 있다.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은 그만큼 안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가계저축률이 3.7%로 매우 낮다.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난다. 작년 3월부터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소비가 줄어들면은 미국 기업 매출이 줄어들게 되죠. 그동안 경기가 좋아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놨는데요.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은 기업 CEO들이 내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 2020년 3,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2달 사이 약 2,200만 개 줄여버려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 줄여버린 나라죠.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면은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급격히 줄일 수밖에 없죠. 이런 의미에서 미 재무장관이었죠. 레리 서머스. 이분은 얼마 전에 미국 경제가 서든 스탑,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 줄어들고 고용이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용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회사 이익이 좀 줄어들었다. 해고할 수 없어요, 직원들. 근데 미국은 제도적으로 특정한 사유만 있으면은 그 부서 전체를 없애버리면 그 부서에 속한 직원들 다 해고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막말로 다음날 출근했을 때 예고 없이 당신 회사 그만둬.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안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연준이 매년 12월, 3월, 6월, 9월 이 점도표라는 걸 찍지 않습니까? 올해 점도표 평균이 5.1%예요. 그런데 지난 3월 FOMC에서 4.75에서 5%까지 올렸으니까 최소한 한 번은 인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의 신뢰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0년 들어가지고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오르니까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경기가 2분기, 3분기 가면서 마이너스 성장하고요.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패드가 전망하는 것보다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4월, 5월 물가 상승률 봐야 되겠습니다만 패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낮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 위원들 생각도 바꿔가지고 아마 6월 그 점도표들이 점들이 좀 밑으로 많이 지켜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금리하고 주가는 역외관계가 있죠. 그런데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못 오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에요. 일본 1990년대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의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0하고 상관계수를 구하면 0.8 정도 나옵니다. 원래 금리와 주가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정의 상관관계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금리가 떨어져도 경제 성장률이 그 이상으로 금리 떨어진 거 이상으로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 거의 30년 가까이 일본 주가하고 일본 금리하고 보면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경제가 좀 회복될 것 같다. 그러면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경제가 나빠지면 다 같이 떨어졌죠. 미국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2008년은 뭐 특별한 위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떨어졌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도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가는 올라야 되는데요. 위기가 오면 경제 성장이 더 떨어지면 주가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주가 관계는 항상 일률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니고요. 물론 이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두 변수가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맞는데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3분기, 저는 4분기에 미국 금리는 떨어져도 주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미국 경제가 아마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 3분기 가면서 기업 이익 증가율 지금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마 많이 낮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원달러 환율이 작년 9월에 1,440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올 2월에 1,22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300원이 약간 넘어섰는데요. 우리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미국 고용이 좋아지면서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3월까지 큰 폭의 적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4월도 적자를 이룰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북한 리스크죠. 북한 리스크가 지금 환율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최근에 보면은 올해 내년 달러 약세로 전망이 돼 있습니다. 달러에 비해서 유로와 강세, 그 다음에 엔, 위안화, 달러만 올해 내년 약세를 보이고 모든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작년엔 킹 달러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달러만 강세됐는데요. 올해 내년은 달러 약세, 이게 대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달러가 약세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올 2, 3분기에 침체에 빠지면서 경제 성장이 낮아지니까 미국이 머지않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대순부채가 너무 많아요. 미국의 대순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6조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부채를 미국이 어떻게 지탱하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을 투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채권을 많이 사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달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단적으로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먼저 간 게 삼성전자였어요. 나갈 때 현대차 갔죠. 그리고 미국 가서도 SK하고 통화했거든요. 우리 기업들한테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돈이 안 들어가면 16조 달러 이 순부채를 미국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미국 주식 많이 사고 있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 사고 있죠. 이런 돈들이 미국 주식 채권 사면서 견디고 있는데요. 그런데 직접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든지 미국 주식 시장으로 돈이 덜 들어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세계 자금 흐름, 특히 주식형 펀드 자금 흐름 보면요. 작년 11월 이후로 미국 시장은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아시아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 우리나라, 대만 같은 나라 이쪽으로 세계 주식형 펀드 자금들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 주식형 펀드 자금이 덜 들어가면 미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달러당 원화지 않습니까? 우리 환율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당연히 달러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 환율이 1,400원 근처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지난번과 1,440원 고점은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유로와 엔, 이안, 특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안화하고 상관계수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안화가 강세되면 원화 가치도 강세, 장기적으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수가 우리 코스닥하고 나스닥이에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작년에 보면 이 두 지수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코스닥이 한 35%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거의 33% 정도 떨어졌어요. 예, 작년에 많이 떨어진 게 올해 상대적으로 반등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앞으로 미국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해서 나스닥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도 3분기 가면은 기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나스닥 지수도 10% 이상 제가 전망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내다보면은 우리 주식은 살 때예요. 우리 주가를 명목 GDP, 그 다음에 유동성, 일평균 수출 금액 이것까지 평가하는데요. 2021년 하반기 작년에는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고 코스피 3,000 넘었을 때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모든 경제 지표에 비해서 우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어요. 한 20% 정도 저평가된 상태거든요. 시간이 가면은 장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서서히 살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가라는 거는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올 연초에 2,18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500도 약간 넘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3분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요, 미국 주가가 한 10% 이상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주가는 그만큼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미국 주가는 아직도 명목 GDP 같은 거로 평가해보면 10% 이상 가대평가됐는데 우리는 20% 정도 가소평가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가가 10% 떨어지면은 우리 주가는 5% 정도 떨어질 텐데요. 아마 3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저는 실물 충격이라고 그러는데요. 기업이익 예상치 많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한 10% 이상 떨어지고 우리 주가도 5%가량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때 그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면 부동산의 반응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